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폭락이 오면 언제 쓸어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5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신용잔고입니다. 국내 증시가 과열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바로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대출로 나타나죠. 신용이라는 건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 100만 원에 빌린 돈 100만 원을 더해서 총 2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 돈 100만 원에 300만 원까지 빌려서 총 400만 원으로 투자하기도 합니다. 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할까요? 바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정말 오를 것 같다.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준을 항상 20조로 잡고 있고 20조가 과열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조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신용잔고가 20조를 넘어서면 거의 예외 없이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20조를 돌파했을 때가 증시 고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구간입니다. 실제로 지금 21조 7천억이니까 이미 20조를 넘어선 상태죠. 근데 이제는 고점이 아니라 저점을 확인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신용이 고점을 찍고 나서 바닥을 다시 찍어줄 때, 그때가 바로 증시 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이 고점일 때뿐만 아니라 신용이 저점일 때도 증시는 바닥에서 반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저희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지는데 매수 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 장 시작 전 브리핑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특별 추천 종목은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신용이 고점일 때뿐만 아니라 신용이 저점일 때도 증시는 바닥에서 반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신용이 바닥을 찍는다는 건 사람들이 대출을 갚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손절하고 빚부터 갚자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이때가 바로 공포의 절정인 겁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뭔가요? 신용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1조 7천억에서 15에서 20% 빠지면 한 16조에서 17조쯤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8조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즘 시장이 예전보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렸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더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용잔고가 저점을 찍는 속도예요. 빠르게 떨어질수록 반등도 빠르게 옵니다. 왜냐면 공포 매물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오면서 악재가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신용잔고가 천천히 줄어들면요, 조정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직 21조 7천억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건 아직 사람들이 이 정도 조정은 괜찮다,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용을 단순히 사람들이 대출받은 물량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확신이 있으면 신용을 많이 쓰고 확신이 없으면 신용을 적게 씁니다. 신용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신용잔고는 대략 21조에서 22조 정도입니다. 적어도 18조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요. 왜 18조냐면 과거 경험상 고점 대비 20% 이상 빠져야 정말 안전한 구간이 나오더라고요. 21조 7천억에서 20% 빠지면 17조 4천억 정도인데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18조까지 봅니다. 18조까지 내려와야 좀 안전한 구간,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불안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미국 TGA 잔고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흔들릴 때 절대 미국 증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빠지면요, 국내 증시는 무조건 따라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논리인데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 빠지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이 모두 수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 수출이 흔들리고 수출이 흔들리면 당연히 국내 증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 가까이 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제1 수출 대상국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TGA 잔고입니다. TGA는 쉽게 말해서 재무부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모든 돈 거래를 이 통장으로 하거든요. 세금도 여기로 들어오고 정부 지출도 여기서 나갑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쓰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때 시장에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예요. 재무부 통장을 열어본다면 이 재무부 통장은 항상 계획이 있어요. 이번 분기에는 잔고를 얼마까지 채워넣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걸 QRA라고 부릅니다. QRA는 분기마다 발표되는데 재무부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얼마만큼의 채권을 발행할 것인지, 잔고를 얼마까지 늘릴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돈이 빠져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할 돈으로 국채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니까 불안할 때는 주식을 팔고 국채를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QRA가 발표됐는데 1분기 잔고가 4,060억 달러였습니다. 원래 계획이 4,060억이 아니었는데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TGA 잔고를 못 올렸어요. 부채 한도 협상이 뭐냐면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는 건데 이게 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면서 이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못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는 계획보다 훨씬 적게 채워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분기 계획은 8,500억 달러였는데 이때도 부채 한도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4,570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참 부족했죠? 그런데 3분기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재무부가 본격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됐거든요. 3분기 계획이 8,500억 달러였고 이번 QRA에서도 8,500억 달러를 채워넣겠다는 의지가 확인됐습니다. 4분기도 8,500억 달러 그대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3분기에 8,500억 달러만 채워 넣으면 4분기는 리스크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4분기에는 새로 돈을 더 조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적어도 재무부가 돈을 넣고 빼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만큼은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3분기만 이 불확실성을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8,500억 달러를 3분기에 정확히는 7월에서 9월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7월은 이미 지나갔죠. 8월부터 9월 안에 8,500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현재 잔고는 얼마일까요? 7월 31일 기준으로 4,970억 달러, 대략 5천억 달러쯤 됩니다. 재무부가 7월까지 5천억 달러를 채워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맞춰서 채워 넣었어요. 정말 대단한 게 재무부가 계획을 거의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부채 한도 때문에 계획을 못 지켰는데 이제는 제약이 없어지니까 계획한 대로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부터인데요. 8월과 9월에 남은 3,500억 달러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규모거든요.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9월에는 분기 세금이 들어와요. 기업들이 분기 세금을 내는 시기라서 대략 1,300억 달러 정도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그럼 실제로 채권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8,500억에서 현재 5천억을 빼고 9월에 들어올 세금 1,300억을 빼면 대략 2,200억 달러 정도예요. 지금부터 최소 2천억 달러를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최근에 1,500달러 정도 채워 넣었는데 증시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2-3% 정도 흔들렸습니다. 이번에 2천억 달러를 더 채워 넣어야 된다면 증시가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이전보다 더 크니까 영향도 더 클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채권 발행 속도입니다. 천천히 발행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만 빠르게 발행하면 충격이 클 수 있거든요. 재무부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가 관건입니다. 과거 추이를 보면 잔고를 채울 때 증시가 밀리고 잔고가 다 차면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패턴인데 거의 예외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잔고를 채울 때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 증시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잔고가 다 차고 나면 더 이상 유동성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증시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봐야 하는 지표가 피어 앤 그리드 지수입니다. CNN에서 제공하는 지표인데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미국 기준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0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나타나는데 구간별로 의미가 다릅니다. 75 이상 올라가면 극단적 탐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거죠. 계속 오를 것 같다. 놓치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극에 달한 상태예요. 50에서 75 사이는 탐욕 구간입니다. 어느 정도 욕심은 있지만 극단적이지는 않은 상태죠. 25에서 50 사이는 중립입니다. 공포도 탐욕도 아닌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 이하로 떨어지면 공포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더 빠질 것 같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아래인 0에서 25 사이는 극단적 공포입니다. 진짜 망했다, 다 끝났다, 이런 심리가 지배적인 상태예요. 당연히 증시 저점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공포와 극단적 공포 구간 25 이하에서 나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2까지 떨어졌어요. 극단적 공포의 끝판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증시 저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5를 살짝 건드리고 올라가는 것과 25를 완전히 뚫고 내려가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살짝 건드리고 올라가면 아직 조정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25를 완전히 뚫고 20, 15, 10 이렇게 내려가면 진짜 바닥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도 지금 구간보단 적어도 25 이하로 한번 깨줄 때가 저점이고 쓸어 담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어 앤 그리드 지수가 어떤 상황인지 보면 중립 구간에 있어요. 원래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극단적 탐욕이었는데 단기간에 중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직 사람들이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조정은 괜찮다, 곧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뜻입니다. 진짜 바닥이 나오려면 이런 낙관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될 때 그때 바닥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볼 건 코스피 PBR 저점 추이인데요. PBR이 뭐냐면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BPS, 즉 주당 순자산을 구해서 현재 주가로 나누면 코스피 기준 PBR이 나옵니다.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고 높을수록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죠. 제가 왜 이 지표를 중요하게 보냐면 과거 주식시장 대폭락 시점들을 분석해 보니까 PBR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바닥이 나왔거든요. 증시가 많이 하락했을 때, 증시가 많이 급락했을 때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PBR을 따와 봤어요. 먼저 2008년 10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이때 코스피 PBR이 0.93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었죠. 그리고 증시가 많이 진짜 엄청 급락했을 때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2008년, 2019년 0.83, 이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적 긴축 시기였죠.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패닉이 일어났을 때는 0.7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PBR 기준으로는 가장 극단적인 저점이었어요. 정말 세상이 끝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2022년 양적 긴축 때문에 저점으로 0.89까지 떨어지고 그 외에 2024년에도 몇 번의 저점이 있었는데 평균을 내보면 대략 0.9도 안 나옵니다. 현재 코스피 PBR이 얼마냐면 1.05, 코스피 200은 1.04입니다. 과거 저점들과 비교해보면 아직 높은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과거 저점에서는 정말 극단적인 공포 상황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주식은 위험하다,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순자산보다 조금만 높은 가격에도 팔려 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조정은 받고 있지만 아직 극단적인 공포는 아니에요. 이 정도 조정은 괜찮다, 곧 다시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0.9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도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0.9 초반에서 못해도 중반까지는 떨어져야 어느 정도 고평가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PBR은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상황을 함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 0.71까지 떨어진 건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전 세계 경제가 멈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극단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니까 0.83, 0.91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치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어느 구간에서 사면 가장 안전할까를 계산해봤을 때 보는 기준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용잔고인데요. 신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에서 20% 수준, 이쯤에서 증시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21조 7천억에서 적어도 18조까지는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잔고가 18조를 터치하는 순간 이제 사람들이 정말 무서워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TGA 잔고예요. TGA 잔고가 최소 7천억 달러 부근까지 채워놔야 미국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앨 수 있습니다. 현재 2천억 달러가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추가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7천억 달러에 도달하는 순간 유동성 우려는 해소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피어 앤 그리드 지수입니다. 현재 중립 구간에 있는데 25를 깨고 한번 내려가 줘야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25라는 숫자는 공포와 중립의 경계선이에요. 이걸 뚫고 내려간다는 건 시장 참가자들이 진짜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코스피 PBR도 최소 0.9 초반에서 못해도 중반까지는 와야 저점 부근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1.05에서 0.9 중반까지 떨어진다면 과거 저점들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이 만족될수록 더 안전한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3개가 만족되면 어느 정도 저점 부근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4개 모두 만족되면 진짜 안전한 구간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지표들이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라서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지표들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지표들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국제 정세, 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돼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